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의 사의를 표한 지 일주일이 넘은 가운데 후임 인선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야당과의 관계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서 인선이 늦어진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비서실장엔 장제훈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국민의힘이 패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 표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물가 등 민생 현안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30%가 물가 등 민생 현안이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이번 총선 낙선 후보자들과 함께 총선 패배 원인과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일 당 쇄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비상대책위 구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6개 공익대 총장들이 내년도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해 의정 갈등의 새로운 중재안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후임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막판 고심 중인데 총선 패배 이후 야당과의 관계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서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조성호 기자입니다. 비서실장 후보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남 출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걸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하마평에 오릅니다. 총리 후보는 야당 인준 동의가 필요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야권 출신으로 윤 대통령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우선 거론됩니다. 국가 경쟁력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품격 있는 이민 정책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호남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과 충청에서 5선을 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물망에 오릅니다. 박영선 전 장관도 논란 속에도 꾸준히 거론됩니다. 윤석열 총장과 다른 후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저하고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번 인선은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척도가 될 전망이어서 장고를 거듭하는 모양새.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안을 발표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이 패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 표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이 물가 등 민생 현안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막판에 대파를 흔들면서 여당을 공격했었죠.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서영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4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세 현장에 줄곧 등장했던 대파. 여러분, 850원 내일 맞습니까? 아니요. 5,000원이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 발언을 부각하며 민심을 흔든 건데 적잖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총선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투표에서 무엇이 가장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응답자 30%가 물가 등 민생 현안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영향이 큰 요인으로는 민주당이 내세웠던 정권 심판론이 20%, 막말 등 후보자 논란이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한 2조 심판론을 강조했지만 200석 가지고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자는 10%에 머물렀습니다. 그 외에 정치권 안팎에서 여권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의대 증원과 호주 대사 논란은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총선 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총선 직전보다 11%포인트 하락한 27%로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총선 패배 이후 지도부 공백 상황이 발생한 이 국민의힘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낙선한 이 후보들과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들과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합니다. 간담회에는 현직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윤재욱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총선 후폭풍 수습에 안간 힘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15일부터 사흘간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와 당선인 총회, 상임 고문단 간담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제 열린 수도권 당선인 세미나에서는 정부 여당을 향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192석을 야권에다가 갖춰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이렇게 한가해 보일 수가 있느냐. 이딴 거부권 행사가 공정과 신뢰에 대한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정함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일 당 쇄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는 윤 원내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중재안을 냈습니다. 대학별로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게 해달라고 제안을 한 건데 정부가 이를 수용해 의정 갈등의 해결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대한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총장들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되고 있다며 내년도 의대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0일 확정한 각 학교별 의대 정원 수에서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증원에 앞장서던 총장들이 이처럼 한 발 물러선 건 의대생 집단 유급이 가시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학칙상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유급 처리되는데 이번 달 말이 집단 유급 시한입니다. 다음 달이면 현실화되는 의대 교수 집단 사직도 부담입니다. 여러 학생들이 초반에는 비대면으로 해주기를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승리까지 다가온 상황이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져. 정부가 이 건의안을 수용하면 증원 규모는 기존 2,000명에서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어 의정 갈등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총선 기간 멈췄던 브리핑을 오늘 재개하는데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인사들이 함야평에 오르고 야권 인사 기용석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먼저 인선과 관련한 정치권에 나온 발언들 듣고 패널들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과 협치를 구상하고 여권 내 인사들과 중에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내치고 또 해코지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협치를 구상하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총리 기용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떠나가고 윤석열 정권에 들어갔는데 국회 인준 과정이 상당히 험난하겠죠. 박영선 장관 전 대통령이 꽤 고마워하는 게 있죠. 그 유명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어요. 네,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선을 놓고 장고를 이어가던 끝에
홍준표 시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홍준표 시장, 뭐 들으신 것처럼 대선 경쟁을 같이 한 사람이고요. 또 시장으로서 그래도 만나서 4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승훈 변호사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과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 자신의 우군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좀 끌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서로 간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을 했지만 홍 시장이 거절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홍준표 시장 그러면서 이제 국무총리의 김한길 국립통합위원장 또 비서실장의 장제원 의원 추천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 뭐 여러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 글쎄 뭐 김한길 총리,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는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 차례 얘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뭐 검토를 하실 것 같고. 네네. 그러나 민주당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김한길 총리에 대해서 특히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근데 아까 보셨지만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이제 장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 달리 저는 다른 얘기인데 네. 선거 끝나고 홍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에서 그렇게 아주 모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쓰러진 사람을 발로 밟듯이 그렇게 막 독서를 했는데 아니 본인의 검사 후배고 네. 또 나름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패 가능 뭐 참패라고도 지금 선거 결과도 참패라고 얘기하지만 강서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아무런 희망이 없던 국민의힘을 그래도 조금은 올려놓은 예. 뭐 그런 공을 인정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모질게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럴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대통령에게 좀 잘 보이려고 그랬나? 이번 선거 참패는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정권 심판론 다 얘기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른바 홍 시장 말 빌리면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네. 셀카만 찍고 다니다가 참패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좀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의 뜻이었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연결해 보면 홍 시장이 왜 이렇게 독서를 했는지 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김한길 총리도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는데 예. 홍 시장에게 총리를 제안했다? 전 그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총리를 시키면 일단 또 인준 받아야 되고요. 그 민주당에서 흔쾌히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구시장 보궐선거를 또 해야 되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또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정말 선배 아닙니까? 여러 면에서. 네. 그런데 그 선배를 총리로 모시고 다닌다? 그건 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또 협치 얘기했는데 내부적으로는 협치일지 몰라도 그게 외부 사람들이 국민이 보기에 협치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비서실장과 국무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그 중간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날선 비판이 뭐 어떤 원인이었는지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 홍준표 시장이 왜 한동훈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써 이제 대권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그렇습니까? 같고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심을 해서 당대표로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당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 또 미묘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거리감이 좀 있어요. 그걸 좀 파고들어서 한동훈 장관에게 어떤 여당의 표가 지지자들이 표가 가는 것보다는 예.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당심을 끌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요즘은 아무리 중도층이라든가
전체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당 대표로서의 경선은 당심 100%이기 때문에 당심에 좀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아무래도 네임덕 우려가 있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과의 어떤 관계 설정이라든가 또 굉장히 국민의힘의 지지 세력인 대구 TK와의 네. 어떤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간에 또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로서 만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로도 언급이 됐었는데 어제 박영선 전 장관 자신의 SNS에 협치를 언급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 일단은 이제 총리 제안이 오면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겠죠. 네. 첫 번째 받아들일 수 있다. 두 번째는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분명히 그런 거하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 번째 그런 생각은 본인이 있는데 그 순서로 이재명 대표 등을 만나서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게 순서 아니겠느냐. 그 얘기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예.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날선 반응이 나오잖아요. 예.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민주당에 좀 양해를 구하고 그 방법은 이재명 대표 등을 만나서 예. 내가 논의하는 게 좋겠지 않겠냐. 막 그런 쪽으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이제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 네. 만약 그렇다면 야당에서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협치 안 한다고 계속 얘기했고 예. 협치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 협치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포함해서겠지만. 네네네. 아니 그 야권과 함께 야권 인사들을 영입해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게 그게 협치 아닌가요? 예. 왜 그걸 만나겠다고 예를 들어서 그걸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걸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날선 반응을 내는 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오히려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이 카드가 현실화된다면 보수층에서도 반발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지. 야권은 만약 그렇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를 한다면 뭐 검토해볼 만한 카드다. 대신 우리의 양해를 먼저 구하라. 예. 이렇게 하는 게 순서 아니겠는가. 바람직한 반응 아니겠는가. 평소에 그렇게 협치를 안 한다고 얘기했으면 그런 반응을 내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네. 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홍준표 시장이 추천을 했다는 이 장제원 의원. 당사자는 선을 긋고 있지만요. 차기 비서실장 후보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불출마 선언 당시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장제원 네. 장제원 의원 같은 네. 경우에 비서실장이 될 가능성은 밖에서 볼 때는 어떠세요? 지금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유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돌고 돌아 윤핵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가장 편한 사람이 장제원 의원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반대로 해석하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인물이어서 예.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을 결국 비서실장으로 선택을 해서 갈 수 있을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결국에는 어떤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이게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민은 모두 옳다라고 했던 그 발언과 협치가 되는지 맞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한 그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국무총리로 뭐 저는 기용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예. 다만 국무총리로 기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민주당의 어떤 인사까지도 동원해서 협치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끌어보고 국정의 동력을 회복하겠다 이런 취지일 것인데 네.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2년 동안 만나지 않으면서 박영선 장관을 끌어와서 협치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원내대표를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게 협치가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전혀 그럴 수 없거든요. 결국에는 박영선 전 장관을 정말로 예. 야당 국무총리로서 임명하려고 한다면 예.
당연히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국민에게도 또 야당과의 협치와의 문제에서도 또 박영선 전 장관이 국무총리가 된다 할지라도 좀 국민과 소통하고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하려고 한다면 순리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리포트에도 전해드렸습니다. 총선 참패 후 폭풍이 여권에서 이어지고 있죠.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물가와 민생 현안이었다는 답이 나왔어요.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되는 건지, 그러면 선거 운동에서도 이런 거를 간과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승리한 데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잘해서. 근데 패배 요인은 뭐 100가지도 넘겠죠. 뭐 정권 심판론도 그 중에 이제 물가라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뭐 지금 물가가 오르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 문제도 있겠고, 국제 정세도 있겠고, 뭐 유가도 있겠고, 수많은 그런 요인이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생활 물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른바 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일 논란이 됐던 게 대파인데 대파도 사실은 그건 뭐 그렇게 윤 대통령이 875억 원이 함정이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이용한 건데 어쨌든 그런 걸 포함해서 그것이 먹혀들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뭐냐? 시장에 나가보니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저도 시장에 사봤는데 한 4천 원, 5천 원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단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게 정말 뭐 누구 책임이냐 물을 때는 정부 책임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라도 모든 어떤 역량을 정부 역량을 그런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좀 쏟아야 된다. 뭐 그렇게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선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뒤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관련해서 여야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저희는 계속해서 협의, 논의하다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고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저희는 적극 밀어붙일 생각이고 이번 총선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라는 국민들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 내 민주당이 일방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모습은 21대 국회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행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으로. 네, 어제 이제 농해수위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양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22대 국회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22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연상이 되는 것들이었는데요. 결국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민생 법안의 경우에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이 굉장히 폭락을 하거나 또는 굉장히 서민들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걸 정부가 뭔가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쌀을 수매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양곡법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냥 단순히 거부하는 것보다는 수매 비율을 좀 높인다거나 낮춘다거나 또는 폭락의 비율을 어떻게 조절을 해서 수매 양을 줄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대안을 통해서 정부가 뭔가를 해결해내야 되는 것인데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거부만 한다라고 한다면 좀 윤석열 정부가 무능한 정부로 계속적으로 인식될 수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독주를 한다, 입법 독주를 한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법률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야당이 발목 잡기만 한다는 그런 비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대안을 찾고 국민의힘이 민생을 위해서 새로운 법률안들을 내서 민주당과 경쟁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책임 있는 정부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양곡관리법 거부한 이유는 또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쌀이 계속 남아도는 거를 수매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거부했다는 말씀도 제가 전해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쭤볼 거는 지금 입법 폭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민생 현안 25만도 법에 입법에서 바로 처리하겠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입법 폭주하는 관해 국회가 그 앞에서 관리하는 민주당이 관리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뭐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던 구호가 검찰 독재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 입법 독재죠. 입법 독재고 물론 이제 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됐고 네. 더 지금도 이제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다수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만장일치라고 하는 이게 어려우니까 어떤 의사결정 방법의 하나지 그 자체가 원칙이 좋은 원칙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다수결 원칙은 맞는 거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소수자 배려가 없고 타협과 협상이 없는 다수결 원칙만은 독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얘기하셨지만 첫 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거부한 게 아니고 도무지 재정으로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쌀을 그렇게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것은. 예. 그리고 거기다가 또 보관 비용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보관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남는 쌀을 보관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사료로 씁니다. 그 쌀을.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예. 또 쌀 대신 다른 대체 작물을 심으면 또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쌀만은 지금 과잉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쌀은 과잉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대체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농정인 것이지 쌀이 뭐 많이 생산돼서 폭락하면 계속해서 뭐 정부가 사주라? 그러면 농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논에 쌀 심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올바른 국가 경영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25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론 국민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민생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25만 원 지급해서 그 민생이 해결되냐는 겁니다. 아까 물가 얘기했죠. 25만 원 지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더 오르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대파 가격이 더 오르는 거니까 그것도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국정 운영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이 술판 회유 주장을 두고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요, 수원지검과 수원구치동을 잇따라 항의 방문했는데 그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법무부는 연어 소유파티 진술 조작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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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한 대로 따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판단 아니냐고 묻는 거잖아요. 지시 받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지시 받으셨냐고요? 지시 직속 판단 누구냐고요? 의원님 잠깐만. 일로 와서 얘기하세요. 저기 이승훈 변호사님, 네. 그 민주당이 저렇게 나온 이유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계속 지금 말이 바뀌어요. 시간과 장소가 계속 바뀌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의도성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장소라든가 시간은 어차피 구속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메모를 한다거나 시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회유를 당했고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을 왜 진술하느냐의 문제죠. 이미 총선이 끝났고 그 결과는 야당으로 압승으로 됐는데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얻을 게 특별하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울의 김성태 전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서 술판을 벌이고 검찰이 회유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명분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보면 예. 본인이 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재판에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에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꼭 출정 기록뿐만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 단지 뭐 요일이 틀린 것 같다, 시간이 틀린 것 같다. 이것만으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 특별하게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검찰이 제출한 뭐 38명 그거 다 제출하고 한 것에 대해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입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니 뭐 굳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김성태 씨가 이렇게 술 먹고 음식을 시켜서 먹는 것을 예. 봤다. 그런데 자기는 마시지 않았다. 뭐 이걸 지어내서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이 좀 석연치 않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동안 예. 아직도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나온 게 없으면 기소를 하지 말고 불기소하든가 네. 또는 뭐 지금까지 수사 판단을 통해서 기소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수사를 그냥 이어가는 것 네. 자체가 좀 야당과의 협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발목을 잡는 것이다 이래 말씀. 알겠습니다. 네, 일단 검찰에서는 구치소 출정과 호송 기록 공개를 했습니다. 기록에는 뭐 이전 부지사 측이 뭐 지목한 지난 7월 3일에 오후 5시쯤에 이미 호송차 타고 수원 구치소로 출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쪽에는 없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검찰에서는 반박 자료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민주당 쪽에서는 CCTV 공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CCTV가 없었고 로브의 CCTV는 30일밖에 보관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가요, 이 문제?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CCTV를 공개하라. 네. 또 뭐 출정 기록을 공개하라. 예. 또 교도관들을 조사해서 공개하라. 네. 다 했지 않습니까? CCTV는 없다는 것이고 첫 번째. 예. 두 번째 출정 기록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뭐 2시에 출정해서 5시에 돌아갔다고 하는 다 기록이 나와 있고. 예. 교도관 38명 관련자들 다 조사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했고. 이승훈 변호사님이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변호사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검찰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교도관들이 보고 있고 예. 또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각각 다 그렇습니다. 3명이 만났다 그러면 김성태, 방영철, 예. 이화영 다 만났다 그러면 그 변호인들이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변호사를 따돌리고 그렇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진술했다. 이 진술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왜 지난해부터 계속 공판을 받았는데 그리고 6월 30일 날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진술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 위에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법정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왜 내가 진술을 번복하는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 얘기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공판이. 네. 그런데 올해 마지막 4월 4일 날 마지막 그 결심 공판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4월 4일이 언제입니까? 총선을 6일 앞둔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고 또 선거 전부터 다 얘기가 뭐였습니까? 선거 끝나면 이재명 대표는 바로 이화영 부지사 예. 결심이 선거 공판 2월 7일 아닙니까? 예. 네. 선거 끝나면 바로 그 공판 결과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것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숱하게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러니까요. 지난해부터. 예.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올해 4월 4일 들어서 이런 얘기하고 이걸 믿어라 얘기하는 건 사실 상식적인 합리적인 사람들로서는 믿기 어려운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오산의 한 오피스텔에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의 택배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한 40대 여성을 경찰이 체포하려고 하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저항했기 때문인데요. 구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옥상에 로프를 고정한 경찰 특공대가 하강을 준비합니다. 셋, 둘, 하나. 열린 창문으로 경찰이 진입하려던 때 40대 여성이 괴성을 지르며 14층 창문 밖으로 도망가려다 그대로 제압됩니다. 현관문을 개방한 경찰도 곧장 방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에어매트리스 같은 거 설치해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가지고 창문 아래는 행인들이 오가는 보행로와 상가가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특공대가 출동한 건 절도 용의자인 여성이 경찰에 저항하며 집에 들어오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상자에 불을 붙였지만 다행히 금방 꺼졌습니다. 소동을 벌인 여성은 이웃에 배달된 식품, 자전거 등의 택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데 어떻게 가져갔지 해가지고 그냥 같은 집인 줄 알았어요. 여성의 집에서는 택배 상자 30여 개뿐 아니라 주소 스티커가 떨어진 상자들도 발견됐습니다. CCTV에서 피해자를 특정하게 됐는데 그 집안에 검거할 때 보니까 타인의 택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경찰은 여성에 대해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사명 전 총경에게 내려진 정직 징계가 적법하다. 이런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장윤미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판결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7월에 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었죠. 예. 이 당시에 전국 경찰의 집단 행동을 주도한 분이
이 류사명 전 총경입니다. 네.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제 집단행동을 주도를 했었고, 예. 그러니까 당시에 윤익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런 경찰서장 회의를 중지하라라는 직무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류사명 전 총경은 이 명령에 불복을 했고, 그래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이 징계는 정당했다, 적법했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네. 류사명 전 총경 스스로가 이 소송을 어떤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소송인 것처럼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류사명 전 총경으로서는 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자신이 주도했던 어떤 집단 행동도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받은 셈이 되어서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송 변호사님께서 크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류 전 총경은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에 징계 효력을 다툰 건 경찰국 설립의 타당성을 다투기 위함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류 전 총경의 징계 문제, 경찰국 설립 문제 연결질 수 있는 건가요? 본인은 아마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개인 비위나 뭐 직무상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경찰 조직 내부에 이제 문제 제기, 문제 의식이 많이 이제 만연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모으기 위한 부분이었다라고 했지만 예. 사실 아까 짚어주신 대로 직무 명령에는 좀 불복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업무 중에 이런 모임을 사실상 윗선에 이제 의중에 반해서 추진을 했던 부분이 있죠. 이제 네.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대의와 뭐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시간 중에 그리고 경찰이라는 업무 특수성상 이게 이탈을 한 것이 과연 적법하냐.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 정직 3개월이 내렸는데 그건 좀 상당한 부분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징계가 내려졌다는 이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류 전 총경이 항소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징계 사유가 타당하냐, 그다음에 징계 양정이 적정하냐,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네. 국가공무원법 57조는 복종 의무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예.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이 직무상 명령은 그 명령이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집단 행동을 하지 말라, 회의를 중지하라라고 하는 명령 자체가 위법하지 않은 이상에는 여기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징계 양정이 적정하냐, 즉 정직 3개월이라고 하는 징계가 너무 무겁지 않느냐, 이 부분을 또 봐야 되는데요. 네. 공무원은 원래도 집단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행위를 했을 때 특히나 이게 경찰 아닙니까? 네. 그 집단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징계 양정이 부적정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런 판단이 바뀔 것인가, 저는 간단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이 다음 이야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억대 동거래를 했던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던 건가요? 일단 수상한 금전 거래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3명의 전직 언론인 간부가 이제 선상에 오른 건데 네.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한 언론사 간부는 2019년에서 2020년 이게 그 간부가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분양 대금을 치러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김만배 씨로부터 이제 수표로 9억 원, 이게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게 근데 단순 차용인지 그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언론사 간부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씨에게 오히려 돈을 빌려줍니다. 예. 2018년도에. 굉장히 김만배 씨는 자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8천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만에 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9천만 원을 돌려받아요. 예. 그러면 이게 상당한 이자의 범위를 좀 넘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고요. 또 다른 언론사 간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차용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작성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이 전직 언론인 간부 3명 모두요. 네. 김만배 씨와의 금전 거래, 이게 단지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는지 이 여부는 어떤 식으로 이제 밝혀질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이 배임수재죄가 성립을 하려면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언론사 간부이기 때문에 일단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인 것에는 의문이 없어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았냐 하는 부분은 이 예.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구체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지금 대법원 판례입니다. 네. 그런데 아마 돈을 준 사람이나 돈을 받은 사람이나 이 청탁에 관해서는 부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거래한 시기를 전후로 해서 이 언론사들이 어떤 내용을 취재를 했는지,
또 그다음에 당사자들 간의 어떤 통화 내역, 뭐 메신저 내역, 문자 내역, 그다음에 특히나 이 돈을 주고받은 시기에 대장동 그 민간업자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즉 어떤 청탁을 해야 될 만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선이 끝나면 물가 인상 도미노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 현실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국내 초콜릿 업계 1위인 롯데웰푸드가 초콜릿 제품 가격을 다음 달 일제히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빼빼로의 경우에는 100원이고요. 초콜릿의 경우에는 200원, 아이스크림은 최대 1,000원. 그러니까 총 17개 품목 가격이 평균 12% 인상되는 겁니다. 가격의 인상 이유를 뽑아봤습니다. 바로 코코아 시세 폭등이었는데요.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 선물 가격 톤당 1,066달러로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3배 넘게 뛰었습니다. 다른 제과 업체들은요, 당분간 인상 계획은 없고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했지만 경쟁사 가격 인상으로 도미노 인상이 임박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 외식업계는 최근 일제히 제품값 인상에 나섰죠. 조미김 업체는 원초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10에서 20% 올렸고요. 치킨과 햄버거 업체들도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요청으로 인상을 자제해오던 업계가 이제 고삐를 푸는 모습인데 물가를 걱정하는 소비자의 목소리 듣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많이 비싸네요. 좀 비싸서 좀 될 수 있으면 1 플러스 1 하는 걸로 사는 중이에요. 올리면 그것도 비싼데 또 올리면 또 어떻게 사 먹어요?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빼빼로는 숫자도 많지도 않은데도 그리 비싸더라고요. 초콜릿 좀 발렸다는 그 느낌인가 모르겠지만은 좀 비싸서 좀 많이 부담돼요. 자, 전해드린 대로 이제 총선 이후 식품 업체가 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서민들의 부담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종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보면 이제 앞서 리포트에도 보셨습니다만 일부 초콜릿 제품값과 이 국민 반찬이죠. 김 가격 줄 인상을 앞두고 있어요. 먹거리 부담 더 커지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거든요. 특히 어린이날인데 특히 겹쳐 있는데 5월부터 초콜릿 가격이 오릅니다. 국내 초콜릿 1위 업체인 롯데웰푸드 다음 달부터 초콜릿 17종의 가격을 올립니다. 적게는 100원, 많게는 1,000원이었는데 평균 인상률이 12%입니다. 물론 뭐 인상할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초콜릿의 주 원이었던 코코아 선물 가격이 1년 새 3배 이상 뛰었는데 주산지가 서아프리카예요. 가나, 코트디부아르. 워낙에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 초콜릿뿐만이 아니라 국민 반찬, 이른바 김밥도 좀 우려가 되는데요. 밥도둑 조미김 가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시장 점유율 상위 5개 업체 가운데 3곳에서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인상폭이 10에서 많게는 20%입니다. 왜 이렇게 인상폭이 크냐?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김 원재료가 뭐냐? 원초라는 이제 이 해초의 일종인데 1년 전보다 가격이 50%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이 주산지가 한중일 해역이에요. 근데 중국과 일본 해역이 적조 발생하면서 부진했거든요. 여기다 K푸드, 냉동김밥이 엄청 잘 팔렸습니다. 지난해 김 수출만 1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거든요. 이러다게 수출이 늘어나는 것도 도매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직장인들 유일하게 10,000원 이내에서 먹을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김밥. 그것도 오른다는 거죠. 김밥이 왜냐? 쌀 올랐어요. 채소 가격 올랐습니다. 여기다 김 가격이 20% 오르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이 참치김밥은 지금은 5,000원대 먹고 있는데 6-7,000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품 가격이 이렇게 계속해서 인상이 되다 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품, 외식업계에도 결국 가격 인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하필이면 총선이 끝나자마자 중동 전쟁 확전됐어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 요인이 더 늘었습니다. 고유가, 고환율, 여기다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이제 상수가 돼버렸는데요. 실제로 원재료로 쓰이는 코코아, 원두, 오렌지수, 원액, 생크림 가격
뭐 코코아는 뭐 3배 올랐다라고 하는데 원두 오렌지수 원액도 30% 넘게 올랐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주요 메뉴 가격 인상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전되다 보니까 고유가 그리고 이제 환율마저 뛰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수입 물가는 원화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달러 주고 예. 사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주요 원재료 수입하는 이 업체들 원가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유가와 환율이 10% 이상 뛰게 되면 기업들의 제조업 원가 부담이 4% 이상 발생합니다. 네. 그동안은 정부의 물가 안정 방침에 따라 정부 눈치를 봤지만 네. 기업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는데 네네.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야, 이달 4월에는 물가 2%대로 안정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예. 물 건너갈 가능성 높고요. 고유가 고환율이 지속되면 한은의 물가 올해 목표치가 2.6%인데 이게 상향 수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고유가, 고환율 뭐 얘기해 줬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전기, 가스 요금까지 오르면 뭐 물가 상승 불가피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정부 역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가 $90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사실 정부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5차례에 걸쳐서 전기요금을 무려 40% 올렸습니다. 이후에는 너무 가정용 전기요금은 좀 동결하고 예. 산업용만 인상하기도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고 있습니다. 한전의 누적 적자가 지난해까지 200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예. 정부 역시 지금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예.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뿐 아니라 가스요금도 불안합니다. 네. 가스요금은 지난해 이제 가스요금 폭탄 때문에 지난해 5월 이후 이제 동결해 왔는데 예. 지금 전기 위에서 가스요금 역시 수입은 100원에 수입하다가 파는 건 78원에 팔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보니 미수금이 14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서 정부는 아마 전기 가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서 인상할지 말지 여부 시기와 인상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부동산 관련 소식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4주째 오르면서 결국은 이제 서울 아파트값 바닥 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제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은 4주 연속인데 주목할 게 거래량이 늘면서 이 가격조차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부동산원의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3% 올랐습니다. 네네. 특히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마용성, 마포, 용산, 이 성동구의 가격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서울 아파트만 후끈거리지 지금 전국 아파트값, 수도권은 보합이고요. 예. 전국 아파트값은 21주 연속 하락세를 보여서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격적인 행하철을 맞아서 갯바위 낚시를 즐기는 강태공들도 늘었습니다. 네, 갯바위는 미끄럽고 울퉁불퉁한 데다 파도에 휩쓸릴 위험도 있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데 필요한데요. 과연 실태는 어땠을까요?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가덕도 앞바다. 사람들이 갯바위 위에서 낚싯대를 들이운 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위험하지도 않고 낚시분들 생각에는요. 먹고 하니까 이제 벗어나는가 봐요. 하지만 갯바위는 특히 초보 낚시꾼들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갯바위는 모양도 불규칙하고 경사도 심합니다. 또 바닥에 이끼가 가득 껴 있어서 그냥 서 있기도 힘든데 파도가 몰아치면 바다로 추락하기 십상입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바다에 빠져 사망에 이르는 사고는 지난해에만 110건 발생했습니다. 노을이 이렇게 와가지고 구명조끼를 벗으신 분 때문에 여기서 뭐 한 두세 번 제가 구해드린 적도 있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을 경우 물에 떠 있기 위한 체력 소모가 덜해 구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다에 빠졌을 때 체온을 유지해주고 해양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수단입니다. 또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육지와 가까운 연안 갯바위 위에서 낚시를 하다 밀물에 고립됐을 때 자력으로 헤엄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갯바위 낚시 때 구명조끼 착용은 선박에서와 달리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유엔의 옵서버로 참여 중인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이 다시 불발됐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정회원 가입 안건 투표에서 전체 이사국 15개국 중 12개국이 찬성했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안건이 안보리를 통과하려면 9개국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 이사국 중 어느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자동차 업계가 사람을 닮은 인간형 로봇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을 이런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건데 현대차가 오늘 경쟁사보다 한 차원 높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바닥에 큰 대자로 누웠다 손도 대지 않고 일어나고요. 다리 관절을 순식간에 회전해 앞뒤 구분 없이 걷는 등 이젠 인간이 하기 힘든 동작도 척척 해내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누운 로봇이 다리를 머리 쪽으로 꺾더니 벌떡 일어납니다. 머리는 물론 상체와 하체 모두 자유자재로 회전합니다. 현대차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의 신형 모델입니다. 사람과 흡사하게 움직이던 기존 로봇 성능을 한 단계 높여 사람보다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를 현대차 공장에 투입해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the dream of humanoids is that they should be able to do all of the things that we do, right? A humanoid robot will be well suited for applications like manufacturing. 아틀라스의 모습이 공개되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사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와 겨뤄보자며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계란을 옮기고 빨래를 개는 등의 섬세한 작업이 가능한 옵티머스를 공개하며 전기차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BMW도 오픈 AI가 투자한 로봇 개발사 피규어의 인간형 로봇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 배치해 테스트할 계획입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낮추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빠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공장에 인간형 로봇이 도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서울 청계천에 마련된 야외 도서관에서 한 외국인이 책을 읽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즘 밖으로 나가고 싶을 만큼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의 도서관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울 야외 도서관 함께 만나보시죠. 물가에 앉은 외국인은 독서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어제 처음 문을 연 청계천 야외도서관에는 수많은 시민들로 붐볐는데요. 서울광장 잔디밭에도 책을 읽을 수 있는 푹신한 의자가 설치됐고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책마당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독서를 즐겼습니다. 자유롭게 앉아서 책을 읽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보이는데요. 야외 도서관이 꾸며지면서 볼거리도 많아졌을 것 같네요. 네, 직접 가서 보니 독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있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한 벤치와 의자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고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무대도 설치됐습니다. 한여름밤에는 밤에도 문을 여는 야간 야외 도서관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삭막한 도심에 이렇게 문화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와 전북은 공기질을 회복했고요. 영남과 남부지방으로는 종일 공기가 매우 나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서울이 24도, 대전과 전주 26도, 대구 28도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고 120mm, 남해안으로는 20에서 60mm, 수도권으론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먼지는 내일 비가 내리며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오늘은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입니다.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예로부터 고구에는 농사일을 준비하는 못자리를 만들며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됐음을 알렸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나무에 물이 가장 많이 올라와 자작나무나 박달나무의 수액인 고구물을 마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구 무렵에는 서해에서 잡히는 고고사리인 조기가 알이 많고 살이 부드러워 으뜸으로 여겨졌습니다. 봄의 마지막 절기인 만큼 이 시기가 지나면 나물이 뻣뻣해지는데요. 오늘은 봄나물과 조기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